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번째 사례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탄핵의 의미와 이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오늘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됐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이행 결정을 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됐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8대0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역사적인 한 페이지였습니다. 직선제 대통령 이제 1987년 이후로 우리가 6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이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우리 대통령들이 역대 계속 그 가족들이 구속되거나 또는 친인척 비리 그리고 심지어는 퇴임 후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가족도 아닌 그 비선실세라는 이제 그 최순실 씨와 그 일가들 그 때문에 지금 이게 불속되고 가족도 아닌 사람 때문에 이제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이게 개인적 대통령의 개인적 인격적 무슨 그런 특수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통령제의 결함 뭐라면 여기에 모든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선을 대려고 그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나눠갔던 이런 시기의 한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주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도 판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선진화된 나라 중에선 첫 여성 대통령을 뽑은 미국보다 앞서서 그렇게 선출할 정도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받고 물러나는 상황이 된 거 참으로 참담하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은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아버지 시대 70년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다. 대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권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것이 비선 실세에 의해서 증폭되고 뭐 이 블랙리스트 파문에서 보듯이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로 퇴장당한 역사적 사건이 참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강조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앞으로 살아나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국가적, 국민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지 짚어봤고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정말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진중하게 무겁게 그렇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신속성이라든가 공정성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신속성의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이런 법정에서의 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반면에 또 대리인단 측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공정성도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결에서 나왔듯이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사익 개인의 이 비선실세라는 사인을 위해서 대통령이 함께 그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렸다는 데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8명 지금 재판관들을 판단해 본다면 진보 성향은 한 분이고요. 중립 성향 3분, 보수 성향 4분 정도로 되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나섰다. 이 전체 8명이 다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위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무겁게 이번 판결을 내렸고 그 점들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런 고뇌 어린 결단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바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됐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정미 헌재 대행도 굉장히 좀 상당히 그 오전에 그런 그 사진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그 급하게 나오느라고 머리에 이게 헤어롤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뭐 웃을 수도 있겠지 웃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급한 마음이었고 또 본인이 오늘 그 재판 그 결정문을 낭독했는데 상당히 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정미 재판관 주심 이제 권한 헌법재판소 대행을 했죠. 예. 그리고 13일 날 퇴임을 앞두고 있고 이 바로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서서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걸 마무리 짓겠다는 마음에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다급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정미 대행이 읽었지만 그 국론 분열과 혼란 종식을 위한 이런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그런데 이 결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첫 인용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이 탄핵 소추에서 국회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서 그 절차를 지켰느냐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예.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데 네. 그 대목에 대해서 첫 그 이정미 재판관이 읽었던 첫 부분 30%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것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아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잘못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네, 했었죠. 또 예.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이 소추되는 경우는 내후 외환죄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런 범죄 혐의로 수사는 받을 수 있지만 재임 중에 기소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리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경우에도 비록 법 위반 사실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과연 대통령 공백 사항을 통해서 이런 국정 공백, 국정의 그 손실, 헌정 질서의 중단을 가져올 만큼 중대한 것이냐라는 이런 이제 비교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는데 이번은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예. 또 헌법 질서를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냐라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건 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는 이제 앞으로 그 헌법재판의 탄핵 인용 사례가 남으로써 상당히 그 차기 대통령의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내에서 이제 다수당의 지지를 잃는다든가 또는 국회 내에서 아주 적대적인 그 의석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탄핵 소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 전례를 만들었다고 보시고요. 하나 이제 좀 눈여겨볼 대목은, 그러나 그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그 균형을 깨뜨린 대목이 엿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3가지 대목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그건 탄핵 사유로 인정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뇌물 부분인데 그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그 양측, 이 탄핵 심판을 둘러싼 양측의 어떤 균형 잡힌 네. 판단을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주요 쟁점과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오늘 최종 선고 내용을 전제로 이 탄핵이 인용된 원인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좀 짚어주시기 바랄게요. 역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예. 대통령이 사적인 인물에게 국가의 모든 기밀, 다시 말해서 대통령 연설문, 국가의 정책, 또 장차관의 임명이라든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에게 이런 부분을 다 노출했던 부분. 예. 그리고 더해서 최순실 씨 사적인 인연을 가진 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업을 강제 모금하고 또 그런 이 재단들을 운용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이것을 같이 지시하고 운영했다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봉직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봉직해야 되는데 한 개인 사인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은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예.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임명, 뭐 문화부, 문체부에 있는 이런 국가장들을 강제로 면직시킨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만일의 경우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관저에 대한 이런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를 주목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여러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을 수가 없다면 이 헌법재판
장관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예. 이 국정농단과 여러 가지 국가 기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부분, 이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다른 부분들도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박 대통령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됐죠.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 5개를 얘기하면서 물론 4개만 얘기했습니다만 그 선거 요지가 배포한 것과 좀 다르게 그 최소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탄핵 반대 측에서는 이게 다 기각된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그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맨 마지막에 얘기한 그 의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앞부분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뒷부분에 두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관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청객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예. 만일의 경우 초반부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사실은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을 원하는 측에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뭐 변호인단도 태극기를 두르는 등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법정의 이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이 경건함, 엄숙함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예.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뒷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들으면서 초반에 이 3가지 정도가 다 예.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역시 마지막 강조점, 주문을 향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사실상 미괄식 처리를 함으로써 그 사안의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헌재 예. 최종 선고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봤고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언제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상당히 오늘 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8대 0으로 탄핵 재판관들 사실 여러 추측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그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그 헌법재판소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무슨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상당히 난폭한 말을 하고 무슨 돌발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만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 소추인단이 조금 밀리는 듯한 왜냐하면은 국회가 소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미비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그건 문제가 없다. 그건 국회 소추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됐는데 그래서 그게 30%나 됐고요. 전반부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탄핵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다른 기대를 갖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 싶고 청와대로서는 예.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청와대도 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재심 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중에 한 변호인이 오늘 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서석구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대리인단이 함께 모일 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의 대리인단이 각자 대리를 한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서로 지난번에 마지막 최종 변론 때도 서로 순서를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대리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고 청와대 측과 조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흐름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재심하기는 어렵다는 쪽,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안은 단심으로 끝나는 사안이라는 기본적인 정리가 있었거든요. 예. 재심을 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없다면 아마 재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부 대리인단 측의 변호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심의 실익이 없을 뿐더러 재심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 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 네.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쉽게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장 큰 관심이 이제 아무래도 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관련 부분일 텐데요. 자연신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환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보호막이 거쳐졌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 어떤 심판대로 올라가게 됐고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 결과가 앞으로의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탄핵에서 최순실 즉 최서원이라고 개명한 이름을 썼습니다만 예.
이 국정농단 사익 추구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또 대통령이 그걸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서 네. 경제수석, 정책수석과 또 문화부 차관 그리고 비서관을 동원했다 뭐 예. 이런 이제 내용 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히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막 검찰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뭐 우선에 세월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판단을 했어요. 이건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또 야당에서 탄핵을 제기할 때 가장 강조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사법 예.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수사에서는 빠질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서 큰 어떤 갈래를 좀 잡아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찰 수에 넘어와 있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다루지 않은 뇌물 부분입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 사실은 특검 네. 수사 과정이었고 탄핵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예.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안 다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특검에서 물려받은 바로 그 수사 대목 네. 뇌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새롭게 이제 수사가 어떻게 이재용 진행되느냐. 부회장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검찰이 찾아내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그 부분에 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추가적인 증거들을 더 어떻게 확보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대통령 대면 조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 부분을 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 관계에서 마지막 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사실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뇌물죄를 따진다면. 그런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사가 완결이 돼야 사실상 뇌물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면 조사를 일단 검찰은 하려고 할 텐데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정무적인 판단이 앞으로 검찰 수뇌부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는 탄핵으로 인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이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또 만일의 경우 본격적으로 지금 대선 국민이 시작돼 버린다면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이미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와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빠르게 관심을 전개될 좀 가능성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시점이 언제가 될지 대선 전이 될지 대선 후가 될지 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정치권의 반응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특히 자유한국당 지금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이 대선 프레임 그리고 대선 일정 어떻게 짜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현재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탄핵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충격도 있지만은 결국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그룹들에게 아직은 나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맥락이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일단은 현재 정치적 기반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 그룹들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핵심적인 이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흡수하면서 보수 진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앞으로 정치적 프로세스를 자유한국당은 가져갈 텐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권 주자 후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출마가 불투명한 황교안 대행이 10% 중반으로 이 수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른 주자들은 대부분 1, 2%대 아주 저조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 약간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서 보수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전체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국민에 대한 반성의 모두 이 헌재 결정에 대한 반성의 모두와 더불어서 보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보수 진영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행보를 네. 계속 보일 전망입니다. 예. 자, 얼마 전 탈당한 이제 뭐 최근에서 탈당했죠.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도 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뭐 탄핵 국면 자체가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는데 일단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빅텐트로 다시 한번 네네.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일단 이번에 이미 이제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만 구의 여권이나 또 그 민주당이 이제 지금 거의 성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도 그렇고.
근데 그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 그 예. 한국당, 또 바른당, 또 국민의당,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대표 예. 이 그룹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 같은 걸 이뤄낼 수 있느냐 이게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의원 신분을 포기하고 그 개헌을 매개로 이제 개헌 어떤 연대하는 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는 당에는 소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역할을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연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 민주당에서 과연 몇 사람의 의원이나 예. 탈당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또 다른 포인트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그 기반이랄까 또는 그 세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지금 그 오늘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정병국 전 대표가 이제 네, 하면서 네, 네.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처럼 맡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 예.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런 체제로 사당이 또 네 그룹이 3당과 김종인 전 대표 그룹이 어떻게 이 개헌 문제를 고리로 네. 서로 공약을 만들어내고 또 만일 과연 후보 단일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게 큰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민주당의 경선 모두와 함께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동안 안희정 전 지사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갤럽 조사에서 조금 회복된 측면이 보였는데 네. 민주당의 이 경선이 안희정 지사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면서 그 경선 마지막까지 그 승부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되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그 모멘텀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만 네. 예. 일찌감치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말하자면 지금 1위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으로 끝나고 네. 할 경우에는 또 이쪽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의 움직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